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증시, 화요일 한국 증시 망연자실. 그런데 하루가 지는 오늘 수요일, 방송을 하는 목요일이지만 지금 녹화하는 수요일에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왔다리 갔다리 널뛰기, 이거 참 답답합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그런 흐름보다는 약간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있죠. SVB 파산, 은행 시스템이 망가질 것 같고, 심지어 무디스가 나서서 신용등급을 하향했지만 증시는 왜 안정을 찾을까? 네, 은행 시스템 걱정 말라. 일단 방송 보시겠습니다. 무디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죠. 무디스의 미국 주요은행 신용등급 하향 결정. 이 뉴스 때문에 잠깐 SVB, 실버게이트, 그다음에 실버게이트는 뭐 암호화폐 은행이니까 뺀다 하더라도 시그니처 은행, 이 두 개 지역 은행이 파산하면서 증시에 이게 부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미국 증시는 뭐 그에 상관없이 오르고 있죠. 이에 대해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다, 아니면 리먼 브로더스가 야기했던 금융위기급 위험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논쟁, 이런 주장이 많이 있죠. 은행 시스템에 대한 걱정, 의미가 없다, 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은 되도록이면 쉬운 이야기로 은행 시스템,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신문 3월 15일 오늘 새벽에 무디스가 미 은행 시스템의 전망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먼저 신용평가 기관은 항상 이렇게 뒷북입니다. 지난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문제가 다 터진 다음에 여러 가지 신용등급 하향을 결정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SVB 파산이, 그러니까 폐쇄죠. 파산은 아니고 폐쇄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뉴욕 수재 시그니처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증시에서 몇 개 은행이 언급되면서 증시 이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때서야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향,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 일단 명심하셔야 되는 건, 신용평가기관이나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후행한다. 증시가 올라가면 따라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이고, 내려가면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것과, 신용평가 기관들이 기업이 좋아진 다음에 신용등급을 올리고 기업이 나빠진 다음에 하향하는 것,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 이것 때문에 더 나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무디스의 이런 신용등급 하향 결정에도 TD 스프레드, 미국 국채와 유로 달러 간의 차이 스프레드가 크게 줄었습니다. 전일 하루 전만 하더라도 0.35를 하더라도 지난 팬데믹의 1.7 수제의 거의 5분의 1,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죠. 그나마 잠깐 올랐던 것조차 바로 내렸어요. 즉 은행 시스템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기관 간 돈 거래가 전혀 문제가 없다. 안전자산을 찾는 채권금리 하향하는 게 안전자산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이 아니라 어쩌면 금리 인하 가능성 때문에 채권을 매수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떠나서는 별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TD 스프레드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SVB, 그 다음에 시그니처 뱅크 두 은행이 금요일과 월요일 동시 거의 시간차 얼마 두지 않고 폐쇄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런 폐쇄 결정과 증시에서 다양한 몇 개의 지역은행 이름들이 호명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안정적이죠. 그렇다면 왜 전격적인 은행의 폐쇄 결정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정적이냐, 그 이유를 알아야 현재, 그 다음에 미래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은행 폐쇄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정적인가? 그 핵심적인 이유는 신용화폐 시스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 시스템이 신용화폐입니다. 즉 돈을 가져가면 잉크값도 그다음에 종이값도 주지 않죠. 그냥 종이에 쓰여 있는 10,000원, 그 10,000원을 인정하는, 뭘로 인정하죠? 국가가 그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믿어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구현되는 거죠. 그 시스템을 신용화폐 시스템이라 하고, 이 신용화폐 시스템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중앙은행입니다. 미국 연준, 한국은행, 일본 중앙은행 이런 것처럼 중앙은행 구조, 이 구조를 찾아보면 은행, 시중은행을 얘기합니다. 신용 창조를 하는 은행은 절대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에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너 무슨 소리야, 상승미소? 당신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 왜? 야, SBB가 뱅크런이 일어나서 문 닫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SBB는 뱅크런, 즉 그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고, 인출을 러쉬죠. 스마트폰이나 PC뱅크를 통해서 돈을 찾아갔지만 돈이 없어서 못 준 적은 없습니다. 그건 미국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돈은 아무 문제 없이 인출이 됐는데요. FDIC, 한국으로 따지면 예금보험공사가 갑자기 폐쇄 결정을 했던 겁니다.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FDIC, 연준 두 명이 협의했을 겁니다. 은행을 갑자기 문 닫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이 관계를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라고 하지만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the last resort라고 표현을 합니다. last resort 무슨 얘기죠? 마지막 기댈 곳이죠. 무엇을 기냅니까? 마지막 최종 대부자가 중앙은행이고 그 앞단에 있는 게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은 신용을 창조하죠. 신용 창조, 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저축은행도 대출하고 증권회사도 대출하고 심지어 보험회사도 대출하는데 걔네들도 은행이냐? 아하,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지준계좌를 가지고 신용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KB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이런 등등 시중은행을 얘기하고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신용금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은행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 한도 내에서만 오로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했다가 부족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빌려주냐? 중앙은행은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오로지 시중은행과 그 관계에서 신용창조를 하고요. 이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은 지불준비금이라는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일정 금액이 나오면 예금이 들어오면 10분의 1, 100분의 1 지준율이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2, 3%밖에 안 되는데 그 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기죠. 그래서 지불준비금 제도 금리를 올리거나 지불준비금 비율을 올려버리면 시중에 통화량이 흡수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죠. 그렇다면 은행에서 돈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냐? 지준계좌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예금이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몰려와서 지준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쓰고도 부족하면 그 은행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중앙은행이 the last resort, 마지막 대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그냥 찍어서 화폐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뱅크런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SBB도 당연히 뱅크런이 일어나서 지급 불능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폐쇄를 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가령 내가 오늘 적금이 1억 원이 만기다 그러면 웬만한 동네 가서 현금 1억 원 주세요 그러면 없는 은행이 꽤 많습니다. 현금은 없습니다. 현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은행에서 시제를 사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 3억 원의 현금을 인출하려 그러면 미리 은행에 통보를 해줘야 은행도 하루 이틀 그 현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요즘 누가 현금을 몇백만 원, 몇 억씩 가져갑니까? 그냥 계좌 이체로 가져가고 계좌는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지준계좌에서 그냥 줄리고 느리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으로써 아무튼 시중은행은
뱅크런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다. 과거 대공황 때는 뱅크런이 있었죠. 왜? 그 당시에 돈은 곧 금이었기 때문에 금을 가지고 있는 낭만큼 은행이 돈을 발행한 게 아니라 10배 이상의 돈을 발행했죠. 그런데 은행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빨리 가서 찾지 않으면 10명 중 9명은 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뱅크런이 있었고,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이 모든 것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뱅크런이 필요 없어요. 즉 신용을 창조할 수 있는 은행은 중앙은행이 있어 뱅크런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협증은 신용창조 기관이 아니라 그냥 대출기관이고, 이들이 돈이 다 떨어지면 정말 이들은 뱅크런. 그래서 저축은행들 많이 문 닫고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은행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SBB는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왜 서둘러 FDIC, 미국판 예금보험공사가 폐쇄했을까? 그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금이 부족해서 폐쇄한 게 아니라면 왜 긴급하게 폐쇄를 했을까? 은행에서요, 예금 인출이 일어나면 일어난 만큼 은행은 자본금을 증액하든지 대출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SBB에서 금요일, 미국 시간입니다. 금요일 자본금 증자 실패를 선언했죠.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자본금 증자 실패 뉴스가 나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FDIC가 은행 폐쇄를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자본금이 증자되지 않으면 SBB는 예금 인출이 일어난 만큼 대출 회수를 시작해서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회수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빌려간 회사, 빌려간 기업이 돈이 있으면 갚기는 하겠지만 돈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게 생겼죠. 이것을 FDIC가 선제적으로 대비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골드만삭스는 3월 금리 인상, 3월 20일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왜? 은행 시스템이 취약해졌다. 여기서 은행 시스템이 취약해졌다는 얘기는 뱅크런, 이게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시키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작은 은행들에서 일단 돈을 뺄 가능성이 있어요. 왜? 혹시 SBB처럼 폐쇄시키면 참 답이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분명히 금리 인상을 적어도 3월에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예상을 했겠죠. 그렇다면 SBB 폐쇄의 영향은, 골드만삭스가 본 영향은 구체적으로 뭘까? 은행 스트레스라고 표현했지만 본질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의 자금난 악화 가능성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에서 돈을 쉽게 빌리기 어렵죠. 그런데 최근 금리 인상이 심화되면서 돈을 이게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SBB가 예금 인출된 부분만큼 대출을 줄인다, 그러면 큰일 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게 되면 일단 은행 시스템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 뱅크런이 있든 없든. 왜? 혹시라도 우리 은행 그러니까 우리 은행, 한국의 우리 은행이 아니라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은행들도 만약에 예금 인출이 몰려오게 되면 우리도 폐쇄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들한테 빨리 대출금 상환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런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을 막아버리려면 어떻게 하죠? 금리 인상을 일단은 중단해야 되는 거죠.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기업들에게 자금 압박, 이 환경 변화를 줄여줘야 되겠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줄어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미국 경제가 계속 불황으로 갈 가능성은 줄어들겠죠. 그걸 장단기 금리 격차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계속 전망하고 있잖아요. 주초에 10년 만기 채권과 2년 만기 채권의 차이, 장단기 금리 격차가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저게 마이너스 1.06이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딱 3일 만에 반토막이 나서 마이너스 0.56%라도 56%로 그 격차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니 금리 인상을 못할 것 같고, 심지어 연말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패드와체의 시각이잖아요.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가 격차가 축소됐다. 미국 경제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사태, 월요일 방송에서도 이걸 다시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SBB 사태에서 증시에 대한 시사점, 증시에 대한 힌트는 무엇이 있을까? 추가적으로 정리한다면 수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밤입니다. CPI가 발표가 됐어요. 2월 CPI가 헤드라인 CPI는 계속 추세적인 하락을 보였고, 반대로 코어 CPI가 아직도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하지만 클리브랜드 페드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을 보면은요, 다음 달에 발표한 3월 인플레이션은 2월보다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은행 시스템, 이 붕괴 스트레스, 대출금 상환 안팎 이런 것과 CPI가 하락 추세가 좀 더 강화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중단 가능성이 언제 언급될 수 있느냐? 22일, 다음 주 20일 FOMC겠죠? 증시가 이걸 기대한다면 반대로 오르기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증시가 FOMC 이전에 먼저 올라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22일 FOMC에서는 금리 인상 스케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국 오늘 수요일 증시 올랐고, 미국은 화요일 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에 끝난 장에서 증시가 많이 좋았지만 이제 22일 FOMC까지는 적어도 증시가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보다는 약간 이런 점을 고려해서 증시를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3월 초에 방송했던 것처럼 3월에 이런 위기가 발생해서 증시가 하락할 때마다 계속 주식을 조금씩 더 사야 된다는 그 주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신문만 보면 유튜버만 보면 난리 났죠? 대공황 어쩌고 난리 났습니다. 제2의 금융위기. 하지만 신용화폐 시스템의 구조 정도만 알게 되면 이거 뱅크로는 없는 거구나. 그렇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어 증시의 호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보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시스템을 알게 되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22일 FOMC 전까지는 긴장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3월에 흔들릴 때보다 주식을 사야 되는 그 주장은 변함없이 유지합니다. 저는 여러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